북한 사람들의 이송을 돕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이 감청한 러시아 군인들의 대화 내용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치열한 교전을 벌이고 있는 쿠르스크 동쪽의 최전선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북한군이 며칠 안에 전장에 합류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곧 유럽에서 북한 군대와 싸워야 할 수도 있다고 했죠. 아직 북한군의 임무가 뭔지 명확하진 않지만 우크라이나군은 북한군과의 전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 소식 최희지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북한군이 격전지인 쿠르스크에 집결한 데 이어 최전선으로 이동 중이라는 정황이 공개됐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감청한 러시아 군인들의 대화를 보면 러시아가 북한군을 민간인 트럭에 태워 수송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У тебя есть КАМАЗ с номером 497, и товарищ водитель Свириденко Андрей Валентинович. Подожди, Свириденко у меня есть. Твой, да? Да, вопрос решили, он помогает БМПшникам корейцев перевозить. 우크라이나 정보총국은 북한군이 쿠르스크와 보로네시를 잇는 고속도로를 이용해 전선으로 향하던 중 이를 몰랐던 러시아 헌병이 멈춰 세우며 감청된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군이 곧 전장에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Північну Корею, і вже днями їхні солдати можуть бути на полі бою проти України. Україна змушена буде в Європі фактично воювати проти Північної Кореї. 북한군이 전선 투입이 임박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언론은 러시아가 진지 구축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북한군 공병부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대적인 공격을 가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만 1,100개 이상의 폭탄과 560개 이상의 공격용 드론 등을 사용해 파상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는 지난 이틀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북동부로 발사한 포탄 중 60%가 북한산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외교전도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의 나라 일로만 볼 수 없는 우리 정부는 외교 안보 분야 핵심 관계자들을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보냈고 곧이어 미국도 방문합니다. 여기서 나온 내용 등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에 한국의 살상용 무기를 지원할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 대표단이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를 방문했습니다. 대표단은 정보, 군, 외교당국 고위 관계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나토 측과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북한군의 전투지역 투입 임박에 나토 측과 우크라이나 현지 모니터링단 파견과 우크라이나 군 지원 문제도 협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포로로 잡은 이 장병을 어떻게 취조하고 신문할 것이냐. 북한군에서 심리전을 수행을 하고 예측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나토의 협력은 필수적입니다. 정부 대표단과 나토 논의 결과는 한국 시각으로 오후 8시쯤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 조태열 외교장관과 김용현 국방장관은 현지 시각 오는 31일에 미국 워싱턴에서 2+2 외교국방장관 회의를 열어 소통을 이어갑니다. 이번 장관회의는 지난 2021년 한국에서 5차 회의가 열린 지 3년 만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처음입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협의 내용과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수위를 바탕으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최정예 특수부대인 폭풍군단을 보냈다는 말도 있었지만 군인들의 얼굴이 많이 앳되다는 보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10대에서 20대 초반에 불과한 병사들이라면 훈련 경험도 적을 것이고 그럼 정말 총알바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김정은 위원장이 정예 부대를 보내기 전 이 어린 병사들을 시험 삼아 선발대로 보냈다는 건데 북한 내부에서 이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 정권을 흔드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권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앳된 얼굴의 남성들이 모여 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러시아 본토 격전지 쿠르스크에 집결한 군인들의 나이를 10대에서 20대 초반으로 추정했습니다. 집결한 북한군의 전투 역량이 알려진 것과는 달리 최정예 부대의 수준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전투력이 약한 북한군을 총알바지로 내세워 러시아와 국내외 반응을 살피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김정은이가 자기 인민군을
불법 침략 전쟁의 총알바지로 팔아넘긴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봅니다. 사실상 러시아의 용병으로 전락한 북한군의 사상자 규모가 커지면 북한 주민 내부 동요가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정은 정권의 인민대중 제일주의 정치 이념이 허구라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측면에서 북한 정권에게는 타격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북한 당국은 이를 대비해 파병 군인 가족을 집단 격리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와 운명 공동체를 자임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번 파병이 오히려 정권을 위협하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우리 정치권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잘못됐다고 공이 꼬집으면서도 서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쟁을 북한 심리전에 활용해야 한다는 여당 의원의 문자가 포착된 데 이어서 우리 정부의 참관단 파견 문제 때문인데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김건희 여사 문제를 가리기 위해서 이 파병 문제를 키우고 있다며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있죠. 여당은 민주당의 진짜 속내가 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북한의 참전을 규탄하면서 지금이라도 철회하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 정부 움직임에 대한 우려도 보탰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국정원의 북한군 포로 신문조나 참관단 파견은 물론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도 한반도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전쟁을 획책하려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의심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지금 하는 행동들을 보면 전혀 근거 없는 억측으로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윤 정권이 직면한 정치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의심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속내를 드러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보 문제까지 대통령 탄핵 공세의 일환으로 삼는 것 아니냐면서 북한에 대한 비판의 화살을 정부 여당에 돌리는 본심을 밝히라고 맞섰습니다. 이해합니다. 야당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답해 주십시오. 북한의 참전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진짜 입장은 무엇입니까? 나아가 다음 달 있을 이재명 대표의 유죄 판결을 막기 위한 정권 퇴진 공세를 멈춰야 한다고도 꼬집었습니다. 여야가 민생 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를 띄우며 협치의 모습을 취한 것도 잠시 북한 파병 문제가 여야 충돌의 새로운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교안보팀 강재문 기자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강 기자, 우크라이나가 북한군을 향한 선전전을 벌이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미 우크라이나 접경지에서 훈련을 받다가 식량 부족 때문에 탈영한 소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이렇게 집단 탈영이라도 발생을 하면 북한에겐 그야말로 악재가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총알바지로 투입될 북한군을 상대로 한 심리전이 치열한 양상입니다. 네. 북한이 공식적으로 파병을 선언하지 않은 만큼 현지 북한군은 정식 군대가 아닌 용병으로 간주되는 상황이죠. 네. 교전 당사국으로서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만큼 현지 파견된 북한군의 지위도 공중에 붕 뜬 상태입니다. 그렇죠. 불시의 상황에 당국이 자신들을 지켜줄 수 없다는 인식이 북한군 내 퍼지게 된다면 집단 탈영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리 정보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탈한 북한군을 우리 당국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정보당국은 항복하거나 억류된 병사들의 의사를 확인해 탈북을 지원하는 방안까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또 대북 심리전 분야 요원도 참여해 북한군의 탈영을 유도하는 작전을 수행하고 조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북한군이 먼 유럽 땅에서의 전쟁 문제가 아닌 내부 문제로 안에서부터 무너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중입니다. 분명히 전투 중에 사망하는 병사도 생기고 포로로 잡히는 병사들이 생길 건데 외부의 상황이 또 전달될 가능성도 있고 이런 상황이 북한한테 반드시 우호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 정보기관도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대비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교전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를 제외하고는 우리 국정원이 러시아의 참전을 가장 먼저 국제사회에 공포한 바 있었습니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우리 당국도 보다 신중하게 국제사회 속도 등을 함께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파병에 관련해서는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있는 북한이 지금 엉뚱한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인기 관련해서 자료까지 공개하면서 문제를 삼았어요. 잘 아시겠지만 북한 대내 매체죠. 노동신문에 담긴 자료를 좀 같이 봐보시겠습니다. 네네.
표 단위로 적혀 있는 표와 함께 백령도에서 이륙한 무인기가 평양으로 날아온 사실을 과학적으로 분석했다는 내용입니다. 무인기의 비행 조종 프로그램에 238개의 비행 계획과 이력이 기록돼 있는데 지난 8일을 제외한 모든 이력이 대한민국 내에서 비행한 자료라고 근거를 내밀었습니다. 책임을 집요하게 회피해온 한국 군사 깡패들의 가장 저열하고 파렴치한 도발적 정체가 추호도 변명할 여지 없이 입증됐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은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상응하는 대응을 할 것이고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선을 딴 데로 돌리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재묵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편 일본에선 선거 결과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15년 만에 과반 달성에 실패하며 취임 한 달 만에 이시바 총리가 교체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과반 달성에 성공한 당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기도 해서 일본 정치권은 그야말로 혼돈에 빠지게 됐습니다. 주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의 집권 여당인 자민당 연립 정권이 중의원 선거에서 대패했습니다. 64석이나 줄어든 215석을 확보하면서 15년 만에 과반 달성에 실패한 겁니다. 취임 한 달 만에 벼랑 끝에 몰린 이시바 총리는 일단 중도 사퇴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政治と金ということについて国民の皆様方の疑念、不信、怒り、これが払拭されていないとこう守るということで職責を果たしてまいりたい。 다만 법에 따라 한 달 안에 특별 국회를 열어 총리 선출을 진행해야 하는데 자민당은 과반을 놓치면서 다른 연정 파트너를 추가로 영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극우인 일본 유신회는 연정을 거부하고 있고 중도인 국민민주당도 부정적인 상황. 의석을 늘린 제1야당 입헌민주당 역시 다른 정치 세력들과의 연대를 노리고 있습니다. これから特別国会に向けて各党と誠意ある対応をしていくというそのご報告もさせていただいて側面からのご支援もお願い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 입헌민주당이 보수 색채가 강한 다른 야당들과 연대해 정권을 탈환할지 자민당이 식물총리로서 계속 정권을 유지할지 다음 달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쪽이 정권을 잡게 되더라도 한일 관계 추진 동력은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미 대선이 다음 주로 다가왔지만 해리스와 트럼프는 여전히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이어가며 그야말로 한 표가 귀한 상황이 됐죠. 해리스는 최대 격전지 펜실베이니아에서 집토끼 단속에 나섰고 트럼프는 민주당의 텃밭인 뉴욕까지 날아갔습니다. 잘 나서지 않던 부인 멜라니아까지 나왔죠. 윤지원 기자입니다. 민주당 텃밭으로 불리는 뉴욕 맨해튼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고향이자 부동산 사업의 본거지인 뉴욕에서 지지층 결속에 나선 겁니다. If Kamala Harris gets 4 more years, our economy can never recover. If I win, we will quickly build the greatest economy in the history of the world. 유세 현장에는 선거 전 내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은둔의 영부인 후보 멜라니아 여사도 깜짝 등장했습니다. Please welcome our next Commander-in-Chief, my husband, President Donald J. Trump. 해리스 부통령은 경합주 중 선거인단 수가 가장 많은 최대 격전지 펜실베이니아로 향했습니다. 흑인 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한 것을 시작으로 흑인 이발소와 식당 등을 찾아 표심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9 days left in one of the most consequential elections of our lifetime. And we know this is going to be a tight race until the very end. SNS를 통해서는 트럼프의 말실수 영상을 게시하면서 고령 리스크를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27일 발표된 2개의 여론조사에서도 해리스와 트럼프는 오차 범위 내 박빙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판세가 안개 속인 가운데 대선 레이스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두 후보의 유세전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최대의 격전지라고 방금 전해드린 펜실베이니아에는 경합주 중에서도 가장 많은 19명의 선거인단이 걸려 있기에
이곳을 잡는 후보가 승리를 거머쥘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강영구 특파원이 펜실베이니아 사전투표 현장에 가서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담아왔습니다. 펜실베이니아의 한 작은 도시에 요란한 소리와 함께 트럼프 후보 유세 차량이 줄지어 들어옵니다. 이곳은 시일가스 시추와 운송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펜실베이니아의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한눈에 봐도 이곳에 모인 트럼프 지지자들은 백인 남성 노동자 계층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That's why the shale gas is important, and it has kept natural gas prices reasonable for the average American. So which candidate do you support in this election? Well, there's only one to support when it comes to energy, and that's Donald Trump. 이번에는 펜실베이니아에서도 매우 특별한 지역, 노샘프턴 카운티의 사전투표장을 찾았습니다. 역대 미국 대선 때마다 노샘프턴 카운티의 투표 결과는 놀랍도록 당선자와 일치해 이른바 대선 결과를 예측하는 쪽집게 지역으로 통합니다. 사전투표를 마치고 온 유권자들에게 제가 직접 지지 후보를 물어보겠습니다. Harris. Kamala Harris for president. Kamala Harris. Kamala Harris. I voted for Harris. Trump. I can't. It's a secret. If possible, I'm a Republican. That's private, but I'm a Republican. Trump. I'm not voting for Trump and I'm not voting for Harris. I'm voting Libertarian. I'm voting for Trump. 무작위로 사전투표장에서 물어본 결과 해리스 후보 5명, 트럼프 후보 5명, 그리고 제3의 후보가 1명으로 나왔습니다. 특이한 점은 투표한 후보 공개를 꺼리면서도 우회적으로 지지 정당을 물어보면 공화당이라는 유권자가 2명이나 있어 여론조사에 드러나지 않는 이른바 샤이 트럼프 가능성도 감지됩니다. 후보별 지지 이유도 명확했습니다. Yes, because I agree with her policies, and I think Donald Trump is a danger to our democracy. The economy was a lot better under Trump, where there was a lot more jobs. Prices were down, gas prices were down. Everything is sky high. 이곳 펜실베이니아는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해리스 후보와 이곳을 탈환하면 승리가 예상되는 트럼프 후보 간의 숨막히는 접전이 대선 날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펜실베이니아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다음 주 초 의원총회를 열어 특별감찰관 문제를 다룬다고 하죠. 양측이 특별감찰관 추천 진행 여부를 표결로 결정할 경우 어느 쪽이 이기든 여권은 걷잡을 수 없는 분열로 치달을 것이고 결국 공멸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벌써부터 의총식이나 의견 수렴 방식을 놓고 최고위원 대리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친한계는 공개 의총과 표결을 제안했고 친윤계는 여기에 다 반대했습니다. 유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개 충돌 닷새 만에 나란히 회의에 참석한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는 관련 언급을 삼가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다만 최고위원 간 신경전은 이어졌습니다.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공개 의원총회를 통한 표결을 제안했습니다. 만약에 의총이 열린다면 공개 의총을 통해 토론과 표결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당보다 우선시되거나 앞설 수는 없습니다. 나아가 당원 의견 수렴 필요성까지 언급했는데 여론은 특별감찰관 찬성으로 기울었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친윤계 인효한 최고위원은 스스로 파괴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며 화합과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이견과 의견을 교환하는 데 있어서는 좀 조용하게 문을 닫고 너무 남한테 알리지 않고 스스로 파괴하는 건 좀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쪽 모두 표결이 최선은 아니지만 피하진 않겠다는 입장인데 여권에선 물밑 협의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정책 사안을 가지고 의총에서 표결을 한 적이 거의 없어요. 만약에 표결을 하게 된다면은 분열의 시초가 됩니다. 원 공멸로 가는 단초를 제공하니까 안 된다는. 이르면 다음 주 의총을 앞두고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가 만나 물밑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대통령실은 특별감찰관 논의와 김건희 여사 문제 등에 대해 당의 의견을 경청하겠지만 국정 운영의 방향을 정하는 건 대통령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 재판 선고 이전, 그러니까 15일 이전에 김건희 여사 문제를 마무리하자고 한 데 대해선 북한군 러시아 파병 등 안보 상황을 고려하라며
시위를 다투는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부산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힘들게 사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아주 많이 찡합니다.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후 처음 열린 수석 비서관 회의. 윤 대통령은 연금, 의료, 교육, 노동 등 4대 개혁이 민생이라며 연내에 가시적 성과를 내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국정감사 기간 민생과 무관한 정쟁에 개혁 추진이 가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키를 쥐고 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가 다음 달 15일까지 김건희 여사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고 밝힌 걸 두고는 시위를 다투는 일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4대 개혁은 물론 북한군 파병과 미 대선 등 엄중한 안보 정세가 있다는 걸 고려해야 한다며 한 대표의 시간표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민심에 귀를 기울이며 필요한 조치는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 출범과 함께 김 여사의 사과 등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시점을 정치공학적 시간표에 따라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이렇게 벌어진 정부 여당의 틈을 노린 야권의 공세는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상설특검, 국정조사까지 모조리 처리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조국혁신당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작성에 돌입했다며 조만간 이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지도부 회의에서 명태균 씨를 둘러싼 의혹을 정조준했습니다. 연일 쌓여가는 의혹을 풀려면 특별감찰관 도입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압박한 겁니다.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무대책, 무책임, 무능한지 증명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정을 둘러싸고 주술사니 영적 대화 같은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국정감사가 마무리에 접어들면서 김 여사를 겨냥한 본격적인 입법 공세도 재개했습니다. 운영위 소위에서는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오는 31일 운영위 전체 회의에서 통과시킨 뒤 다음 달 14일 본회의 때 김 여사 특검법, 최혜병 국정조사와 함께 처리한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인데 여당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국회에 무소불위 권력을 셀프로 부여해 마치 국회 내에 짝퉁 민주당 정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2일 지도부가 총출동하는 장외투쟁도 시작합니다. 여론전을 통한 압박으로 최근 균열 양상을 보이는 여권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를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입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힘을 보탰습니다. 망국적인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을 향해 돌을 던지겠습니다. 동시에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 종식 이후를 준비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이미 탄핵 집회를 연 조 대표는 탄핵소추안 작성도 시작했다며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특별감찰관 논란, 국회팀 최동희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 기자, 정면 충돌 우려까지 나왔었는데 정면 충돌은 일단 피한 분위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다시피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모두 관련 언급은 피했습니다. 네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국민을 위한 민생 정책은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어야 하죠. 지금 국회에는 민생과 안보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 인구 전략기획부 신설, 그리고 연금 개혁은 논란보다 민생에 초점을 맞추면서 더 이상의 확전은 없었습니다. 어쨌든 뭐 자제한 건데 그런 이유가 있겠죠? 이 특별감찰관 결국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해결하자고 꺼낸 고육지책입니다. 네. 하지만 친한이나 친윤 모두 이 특감으로 김 여사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거엔 공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친한 친윤 갈등이 여권 내 권력 다툼으로 비춰지면서 여론이 곱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에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인한 불안한 국제 정세와
이에 따라 높아진 한반도 내 긴장감도 여당으로서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친한이든 친윤이든 표대결까지 가면 양측 모두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핵심은 당내 주도권 확보에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세대결은 부담입니다. 여기에 부결은 국민 여론에 배치되고 가결이 돼도 특검을 주장하는 야당이 거부하면 결국 당내 갈등만 남게 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때문에 그전에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가 극적으로 타협을 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다만 한 대표 입장엔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그게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내는 것인데요. 제가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개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죠. 취임 100일을 맞는 모레 한 대표 기자회견이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이번에 야당 얘기로 좀 해보겠습니다. 야당은 특감을 반대하고 있는 겁니까?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주당의 초점은 특감보다 특검에 맞춰져 있습니다. 대통령 부부가 국민에게 진실을 고하고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는 것만이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는 유일한 해법입니다. 이 같은 대여 공세에 조국혁신당 등 야권 전체가 가세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보기에는 야권의 온도차가 좀 있어 보입니다. 이 여권발 악재가 야권의 반사의 이익으로 작용하는 건 맞는데 셈법은 조금 달라 보입니다. 민주당은 일단 섣부른 탄핵 추진에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 특감보다는 특검에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면 여당이 특감을 추진하자고 해도 안 받겠네요? 일단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민주당은 특검에 집중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부정 여론을 정부 여당으로 돌리고 당내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탄핵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강력한 대여 투쟁을 통해 존재감을 부각하는 동시에 지난 재보궐선거 패배를 만회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여당 내 특감 갈등에 이어 만약 한 대표가 상황에 따라 특검 승부수를 던진다면 정국은 더욱 소용돌이 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네요. 그런 방안도 또 있겠네요. 지금까지 최돈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99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했다는 의심을 받는 김남국 전 국회의원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김 전 의원은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닌 코인 예치금까지 검찰이 따지는 등 방어권을 침해당했다고. 검찰은 고발 내용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 방어권을 침해한 게 아니라며 서로 맞섰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 재산 신고를 허위로 작성해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 8월 기소됐습니다. 변호사 배지를 달고 오늘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김 전 의원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며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했습니다.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려는 의도나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 전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이었던 지난 2021년 코인 투자로 99억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9억 5천만 원만 은행 계좌에 이체하고 나머지 89억 5천만 원은 전에 코인을 사서 신고를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전 의원이 사실과 다르게 전년 대비 8천만 원만 재산이 증가했다며 12억 6천만 원만 보유재산으로 신고했던 겁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다음 해에도 가상자산 예치금 9억 9천만 원을 전부 코인으로 사들여 재산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김 전 의원 측은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니던 코인 예치금을 신고 누락했다는 이유로 기소하는 건 무리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남국 전 의원과 검찰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양측은 코인 수익 신고 누락이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치열하게 맞붙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이른바 36주 태아 낙태 사건 수사 속보입니다. 당시 병원장은 태아가 사산한 상태였다며 살인죄를 부인해왔죠. 그런데 산모가 수술비를 병원 측과 협의하고 수술 날짜를 조율한 정황을 경찰이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병원장 주장대로라면 아기가 사산될 날짜를 의사와 산모가 미리 알았다는 말이 되죠. 백길종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임신 36주차 여성에게 낙태 시술을 해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병원장 윤모 씨와 집도의 신모 씨. 낙태 수술 지시하신 거 맞습니까? 살인 혐의 된다는 거 알고 지시하셨어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지만 경찰은 명백한 살인이었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했습니다.
앞서 병원장은 수술 당시 사산한 아이를 꺼낸 것이라고 밝혔는데 경찰은 아이가 살아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MBN 취재 결과 경찰은 산모인 유튜버 A씨가 병원 측과 수술비를 협의하고 수술 날짜까지 조율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가 900만 원에 달하는 수술비를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실제 입금이 된 뒤에야 수술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병원 진료기록부대로 태아가 사산했다면 산모 역시 위험할 수 있어 지방에서 굳이 수도권으로 올라와 수술할 이유가 없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태아가 사산했다면 병원 측은 수술 뒤 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이 같은 내역도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경찰은 아이가 당시 생존해 있었지만 의료진이 응급조치를 할 준비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이 부분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요즘은 아파트를 지을 때 욕실은 일일이 설계하고 타일을 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규격화한 뒤 조립하는 시스템 공법을 많이 씁니다. 공사 기간이 짧고 비용도 또 싸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생각보다 비싼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업체들의 담합이 있었던 겁니다. 시장을 주도하는 9개 업체가 지난 7년간 100건이 넘는 공사를 담합했습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경기 고양시의 한 임대 아파트 욕실입니다. 겉보기에는 일반 욕실과 다름이 없지만 시스템 욕실 공법으로 설치됐습니다. 타일을 하나씩 수작업으로 붙여 시공하던 기존 공법보다 방수 기능이 좋고 시공 속도가 빨라 최근 여러 현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배관이라든가 상하수도 설비가 이제 지나가는 또 곳이다 보니까 누수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결로 같은 것들에 대한 하자가 생기기 쉬운 곳이라서 가져와서 이제 그 결합하는 방식으로 하죠, 요즘. 그런데 여기에도 시장을 주도하는 상위 업체들의 담합이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 역시 공사 당시 경쟁 입찰을 통해 시스템 욕실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총 3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는데 낙찰 업체를 미리 정하고 가격을 써낸 담합이었습니다. 최종 계약 규모는 33억 원에 달합니다. 이들은 입찰에 참여하기 전 낙찰 기업과 들러리 기업을 정해 입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2015년부터 2022년까지 7년간 총 114건의 욕실 공사에서 담합이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담합을 한 한샘과 대림 바토스 등 9개 업체에 시정 명령과 함께 모두 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 담합에 이어 시스템 욕실 담합까지 최근 공사비 급등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스타벅스 직원들이 3년 만에 다시 트럭 시위에 나섰습니다. 회사 경영에도 문제가 있고 인력도 감축하고 고객에게 혜택까지 줄이고 있다면서요. 참 이 와중에 스타벅스는 다음 달 가격 인상 또한 예고한 상태죠. 무슨 일인지 정혜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한국 스타벅스의 상징적인 매장, 2대 1호점 앞을 트럭 한 대가 지나갑니다. 스타벅스 직원들이 익명 모금으로 운영하는 시위 트럭입니다. 전광판은 무능력한 탁상 행정, 비효율적 인력 절감 등이 적혀 있는데 이 같은 방법으로 수익성만 쫓는다는 주장입니다. 스타벅스 매장 수는 지난 3년 동안 18% 많아졌지만 파트너 수는 13% 느는 데 그쳐 상대적으로 직원 수가 줄었다는 비판입니다. 특히 올해 25주년을 맞아 잦은 이벤트가 지속되면서 직원 업무 강도는 높아지는데 월급은 변함없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처음 입사한 바리스타의 시급은 1,800원인데 연장 근무까지 포함해도 월급이 200만 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비용 절감을 통한 수익성 개선 기조가 자칫 고객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노동 강도 문제도 제기가 되는 것이고 소비자한테도 혜택을 줄인다든가 가격을 올린다든가 영업이익을 무조건 늘리겠다. 그러한 목적으로 스타벅스는 올해 초 저녁 7시 이후 제공하던 반값 식사 메뉴를 폐지했고 다음 달부터는 인기 메뉴를 200원 올리기로 했습니다. 원래 주던 혜택들을 줄이니까 좀 이 브랜드를 이용하고 싶지 않다. 스타벅스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2조 9,295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지만 영업이익률이 4.8%에 그쳐
수익성에 비상이 걸린 것에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스타벅스 측은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32%로 높은 편이라며 고객 혜택 등을 위해 파트너들의 의견과 제언을 경청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배우 고 김수미 씨의 사인인 고혈당 쇼크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저혈당 쇼크는 많이 들어봤지만 고혈당 쇼크는 잘 못 들어봤고 이렇게 치명적인지도 잘 몰랐거든요. 신용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25일 세상을 떠난 배우 고 김수미 씨의 사인은 고혈당 쇼크였습니다. 유족들은 사망 당시 혈당이 데시리터당 500mg을 넘겼다고 밝혔는데 정상보다 최소 2배, 최대 4배에 달한 수치입니다. 보통 당뇨 환자의 쇼크 원인은 혈당이 데시리터당 70mg 이하로 떨어지는 저혈당입니다. 뇌에 공급되는 당분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발생하는데 정신혼란과 발한, 두근거림 등을 동반하며 심하면 생명을 위협합니다. 반면 고혈당은 급성보다는 만성적으로 말초 혈관과 신경을 손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고혈당도 심할 경우 쇼크를 유발하는데 탈수로 인한 구토, 혼란 증세가 나타나며 혼수 상태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고혈당 쇼크는 주로 약 투여를 소홀히 했거나 감염 또는 극도의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합니다. 고인도 최근 뮤지컬 출연료 미지급 문제로 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료진은 당뇨가 있다면 귀찮더라도 공복과 식후 혈당을 매일 꾸준히 측정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고혈당과 관련되어 있는 급성합병증들은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일단은 응급실로 빨리 오셔야 되고요. 자주 혈당을 측정해야지 이러한 급성합병증, 혈당이 높아진다든지 내지는 저혈당이 생긴다든지 하는 걸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몸에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 측정하는 연속 혈당 측정기를 쓰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주로 불면증 치료제로 사용되는 졸피뎀은 조금만 복용해도 정신이 몽롱해지고 과량 복용하면 의식을 잃을 만큼 강력한 약물입니다. 이를 이용한 성범죄가 많아 데이트 강간약이라고 불릴 정도인데 그럼에도 이 약 처방을 받기가 너무 쉽습니다. 기자가 의사에게 약 안 먹는 방법을 물어보니 그건 복잡하다며 그냥 약을 먹으라고 할 정도입니다. 안종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마약류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졸피뎀은 뇌를 진정시키는 특징 때문에 수면제로 사용됩니다. 의존성이 강하고 복용한 뒤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투약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수면제가 병원에서 아주 쉽게 처방되고 있습니다. 직접 병원을 찾아 잠을 잘 못 잔다고 했더니 불과 30초 만에 20일치 처방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등 비약물적인 치료를 우선하라는 식약처 매뉴얼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약 말고 좀 행동으로 치료하는 다른 병원들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잠 잘못 자는 거죠? 네. 일주일 먹어보고 계속 이게 의존되고 중독되는 정신감각 되셨어요? 직접 처방받은 졸피뎀 28일치입니다. 취재진이 10곳의 병원에 방문해보니 8곳의 병원에서 단 몇 분 만에 이 졸피뎀을 처방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인지 왜 이거를 써야 되는지에 대한 검증 없이 그냥 말 한마디 듣고 처방해도 아무런 저희가 검증이 안 되니까.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처방되는 마약류 수면제, 남발되지 않도록 의료기관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유치원이나 학원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통학 차량들을 보면 유리에 어린이 보호 표지가 붙어 있죠. 이 표지의 크기와 붙어있는 위치가 다 제각각인데 원래는 붙이는 자리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운전자들이 규정대로 붙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심동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서울 시내 유치원과 학원 통학용 차량들을 관찰해봤습니다. 유리창마다 어린이 보호 표지가 붙어 있는데 표지의 크기와 부착 위치가 모두 제각각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차량의 앞유리 오른쪽 위와 뒷유리 가운데 아래에 정해진 규격에 따라 어린이 보호가 적힌 아크릴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하지만 운전자들은 정해진 위치에 표지를 붙일 경우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 사고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토로합니다. 끌면 안 되고 안 보여요, 시야가. 여기다 붙여버리면 안 보여버려요. 지금 서울 시내 보면 그렇게 붙일 데가 없어요. 이쪽에 시야가 가려요. 위치가 문제지, 위치. 여기 저쪽에 빼야 되잖아요. 여기 가린다고. 어린이 보호 표지가 운전자의 시야를 얼마나 가리는지 직접 차량에 탑승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운전대를 잡자 표지가 붙은 곳에는 사각지대가 생겼습니다. 보행자 신호등이나 반사경이 보이지 않고 후방을 살피는데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유리창이 아니라 차량 바깥쪽에 표시를 하는 방법도 대안으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운전 상황과 어린이 통학 차량의 특성 등을 고려해 안전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실손보험 청구가 안 되는 비싼 시술을 환자에게 권하고 이를 다른 그러니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치료를 한 척 꾸민 병원장과 환자 300여 명이 붙잡혔습니다. 금액이 비싸면 여러 날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일을 쪼개기도 했는데 이런 수법으로 가로챈 실손보험 금액만 무려 7억 원이나 됩니다. 한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 정형외과로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병원 안에는 VIP룸과 각종 의료기기가 있고 책상 위에는 압수된 자료가 펼쳐져 있습니다. 진료 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7억 원 상당의 실손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병원장 A씨와 환자들이 적발됐습니다. A씨는 유명 운동선수가 받는 시술이라며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고주파 치료를 환자에게 권유한 뒤 다른 시술을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하루에 받을 수 있는 보험 한도에 맞춰 여러 번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일을 쪼개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1년 4개월간 21개 보험사로부터 가로챈 금액만 약 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면허로 피부재생 등 미용 시술을 한 혐의로 A씨의 아내 부원장 B씨도 추가로 입건됐습니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최고급 의료 장비를 갖추고 유명기업 회장의 주치의를 맡았다고 홍보해 환자를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스스로도 치료를 받지 않는 날 영수증을 청구한다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보험사의 공범이 될 수 있어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씨 등 322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실손보험 사기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젊은 여성이 영문도 모른 채 처음 보는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남성은 여성의 몸을 피한 가게까지 따라 들어가 폭력을 휘둘렀죠. 자신을 말리는 사람도 달려온 경찰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손성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늦은 저녁, 길을 걷던 두 여성이 황급하게 가게 안으로 몸을 피합니다. 뒤따라 들어온 남성이 이 중 한 여성을 때리기 시작하자 주변 사람들이 놀라 남성을 제지합니다. 하지만 남성은 되려 자신을 말리던 다른 남성에게도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우선 지금까지도 좀 뭔가 이명이 계속 들리는 상황이고 그 남자가 흉기를 들고 있지 않았다는 거에서 그나마 안도를 느꼈던 것 같아요. 어젯밤 9시 20분쯤 술에 취한 40대 남성 A씨가 처음 보는 사람들을 잇따라 폭행했습니다. A씨가 피해 여성을 뒤쫓아간 거리입니다. A씨는 길 건너편에서부터 약 80m 정도를 뒤따라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등산을 갔다가 술을 마신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고 검거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도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폭행과 관공서 주치소란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지난 9월 반도체의 겨울 운운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전망을 부정적으로 깎아내렸던 외국계 증권사 모건스탠리가 또다시 SK하이닉스에 대해 혹평하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역대 최대 실적을 내며 20만 원대에 복귀했던 SK하이닉스 주가는 오늘 또 다시 떨어졌습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지난 9월 겨울이 다가온다는 제목의 보고서로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반토막 냈던 외국계 증권사 모건스탠리가 또다시 혹평을 이어갔습니다. 반도체 업황 악화를 예상한 게 단기적으로는 틀렸다고 인정했지만 메모리 사이클이 정점이라는 점은 틀리지 않았다며 투자 의견은 비중 축소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도 10,000원 찔끔 올리는 데 그친 겁니다.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내며 상승 곡선을 타던 SK하이닉스 주가에 찬물을 끼얹은 셈입니다. 모건 스탠리의 추가 보고서가 공개되고 난 후 처음 열린 주식시장에서 SK하이닉스는 2.49% 하락하며 20만 원 선을 반납했습니다. 모건 스탠리 전망과 달리 국내 전문가들은 SK하이닉스의 주력 사업 분야인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HBM 업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어두운 거지 HBM 쪽은 계속 좀 전망이 밝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시장의 공급과잉은 메모리 얘기인 것 같아요. 외국계 증권사 보고서 한마디에 국내 반도체 주가가 휘청되는 건 국내 증권사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매도 보고서가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는데 외국계가 이렇게 과감하게 매도 보고서를 내게 되면 시장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외국계 증권사의 의도된 저평가와 줏대 없이 이를 추종하는 국내 증권사들에 대한 낮은 신뢰가 오히려 코스피의 겨울을 만들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고려아연 경영권을 놓고 최윤범 회장 측과 영풍 MBK연합이 한 달여간 주식 공개 매수에 나선 결과 양측의 지분은 3%포인트 차이로 MBK 측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측 다 과반을 확보 못했죠. MBK연합은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는데 양측의 표 대결이 예상되면서 주가는 13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정설민 기자입니다. 35.4% 대 38.47%. 고려아연 경영권을 놓고 최윤범 회장 측과 영풍 MBK연합이 한 달여간 공개매수 싸움을 벌인 결과입니다. 고려아연이 사들인 자사주를 소각하더라도 양측의 지분율은 40%와 43%에 불과해 어느 한쪽이 과반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2라운드 전쟁은 MBK연합이 성공에 나섰습니다. 고려아연의 기존 이사의 체제는 수명을 다했다며 14명의 이사를 새롭게 선임할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최 회장 측도 곧바로 반격했습니다. 이사진을 27명으로 늘려 기형적인 이사회를 만들려고 한다며 반드시 임시 주총을 승리로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3% 가지고 경영권 프리미엄 결정될 것 같은데 언젠가는 다시 주가는 제자리에 돌아갈 것이고 성자의 저주도 또 우려가 되는 것이고 양측이 주총에서 표 대결로 맞붙게 되면 고려아연 지분을 7.83% 보유한 국민연금이 캐스팅 보트를 질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적인 수익률 제고 측면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 회장 측이 임시 주총을 거부하면 MBK연합이 법원의 주총 소집 허가를 받아야 하는 만큼 실제 주총은 내년 초나 3월 정기 주총 때 열릴 수도 있습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주요 선거 때마다 단골 공약이었던 하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았던 철도 지하화 사업이 현실화되는 걸까요? 국토교통부가 지난주까지 지방자치단체들의 사업 제안서를 받았는데 서울과 부산 등 5개 지자체가 100km가 넘는 철로를 지하화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12월에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사업을 하게 될 노선이 결정됩니다. 최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에서 인천으로 가는 경인선이 지나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철도 노선 중 가장 오래된 곳으로 곳곳에 철도 부지가 꽤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고 주변엔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철도 지하화는 이런 선로와 시설을 땅속으로 넣고 상부를 개발하겠다는 건데 서울 등 지자체 5곳은 이런 계획서를 국토부에 제출했습니다. 서울 경부선과 경원선, 인천 경인선, 안산선, 그리고 부산 경부선과 대전역 등 총 길이로 치면 무려 119km나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 이 가운데서 1차 대상 사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서 사업들의 실현 가능성 그리고 계획의 완결성 등을 평가하여서 서면 평가, 현장 평가 등을 거쳐서 사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철도 지하화 사업이 본격화되면 인근 부동산 시장에는 시간은 필요하지만 호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철도가 지하화되게 되면 지상의 간선도로가 연결되게 됩니다. 상권의 연속성이 생기고 주거지역의 연속성이 생기기 때문에 집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하철로 1km 건설에 400억 원이 넘게 드는 등 공사비가 천문학적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업성이 높은 소수 노선만 우선 지정될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MBN 뉴스 최인영입니다. 이제 도심 곳곳에서도 단풍이 물들었습니다.
오늘 서울 경희궁에서는 울긋불긋 물든 단풍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차츰 남부지방의 단풍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국 하늘 잔뜩 흐린 가운데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렸습니다. 이 비는 오늘 밤사이 대부분 그치겠고요. 강원 산지와 동해안에 따라서 5에서 10mm, 제주도는 내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 최대 40mm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하늘 잔뜩 흐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서울과 대전이 12도로 출발해 한낮에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대구 20도, 부산 23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2에서 3도 정도 더 높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이번 한 주 동안 낮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평년보다 온화하겠습니다. 내셨습니다.